제주에서 개막했고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10년 만에 참가해 공연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주한 미국 대사관 주변을 에워싸는 인간띠 행진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시민들이 미 대사관을 한 차례만 둘러싸도록 했고 시간도 20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서울, 경기와 중부 내륙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적어 해갈은 역부족이었습니다.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3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남성 승객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버스 기사는 차를 세우고 성추행범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중국 남서부 수촨성 농촌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20명 넘게 매몰됐습니다. 무너져 내린 돌과 흙이 엄청나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과 역설에 담긴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이다, 문자 행동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에게 쉽게 의견을 전달하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쌀밥이 건강에 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쌀밥 먹는다고 살이 더 찌지 않을 뿐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덜 걸린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북한 시범단도 10년 만에 방한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 협력이 이루어져 기쁘다며 이 성과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단의 참여, 나아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처럼 남북 선수단이 동시 입장하고 북한 응원단도 참가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IOC와 북측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북한 장웅 IOC 위원과 만나 한참 동안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축사에서 제일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길을 왔을 거라며 북한 참석자들을 특별히 언급하자 장 의원도 박수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10년 만에 대회에 참가한 북한 시범단의 공연이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남북 관계는 꽉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단일팀 제안은 그런 상황과는 별개로 스포츠 통해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전기 마련을 5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북한 응원단도 참여하여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미중 핑퐁 외교를 예로 들며 단지 체육 교류에서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 재개의 시발점으로 삼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던 장웅 북한 IOC 위원은 문 대통령 제안에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교류 방안을 이미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 올림픽 성화의 북한 구간 봉송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비해 북한은 출전권이 없고 기량도 떨어져 남북 동수 단일팀이 구성되면 오히려 전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팀 선수단은 출전 선수 엔트리 자체를 늘리는 등의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협조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오는 29일 방한한 뒤 남북 위원들과 접촉을 갖고 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미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행진을 벌였습니다. 미 대사관을 둘러싸는 행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쯤 수천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 대사관을 둘러싸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서울광장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집회를 연 뒤 행진을 시작하며 이들은 사드 철거 등의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 대사관 뒷길을 둘러싸는 이른바 인간띠 잇기 행진이 진행된 것은 20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행진을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미 대사관 뒷길에 대해선 행진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을 포위하는 형태의 행진이 진행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측은 경찰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저희는 사드를 미국에서 강화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법원도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교통혼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을 둘러싸는 행진을 20분 동안 한 차례만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59개 중대 5천 명의 병력을 미 대사관 주변에 배치했지만 차벽은 설치하지 않았고 별다른 충돌도 없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미국이 사드 연내 배치를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얼버무렸다는 식으로 한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유감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한국을 찾은 셰넌 미 국무차관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만났습니다. 국장급 배석자까지 두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오늘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 자리를 의미하는 듯 국장급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이 사드 발사대 6개의 연내 배치를 요구했고 한국은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사드 배치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일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미 차관급 대화는 사드 배치 시기를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예 해당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 홀대 기사에 이어 아사히 신문이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잇따라 게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사드 반입 계획은 올해 1기에 내년에 5기, 이른바 1+5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변경됐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야당과 보수 언론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발하는 상황.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외신까지 논란에 가세하는 듯하자 청와대가 조기 차단을 위해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흙먼지만 일으키다 말 정도로 양이 적어서 해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물 많이 쓰는 축제까지 취소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출하를 한 달 앞둔 복숭아 열매는 깊게 주름지고 말라버렸습니다. 수확량이 70%가 될지 60%가 될지는 그것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숭아가 크고 어째 그럴 적에 수분기가 많아야 되는데 비가 이렇게 안 와버리니까. 경남 지역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위가 계속 낮아지면서 저수지 바닥에 취수구까지 드러났습니다. 농수로로 물을 내보낼 수 없게 돼 농사를 포기하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물차를 떼어줘가지고 일부를 해결하고 있지만은 길이 안 좋은 곳은 아예 저도 한 3,000평은 포기를 했습니다. 충남에선 저수율 0%를 기록한 저수지까지 잇따라 생겼습니다. 일부 섬 지역은 식수조차 모자라 해경이 물 공급에 나섰습니다. 물을 많이 쓰는 여름 축제도 줄줄이 취소 사태를 빚었습니다. 예고됐던 비 소식은 그야말로 찔금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에 내린 비의 양이 최고 6.3mm 정도였고 서울, 경기 등 중부 내륙에 내린 비 역시 0.1mm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나마 비구름이 짙게 낀 덕에 전국의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이번 가뭄은 장마가 시작되는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퇴근길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3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장면을 본 승객과 버스 기사의 기지 덕분이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김포의 시내버스 안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 승객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킵니다. 여성이 피하자 이번엔 다른 여성에게 다가가 비슷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여성 승객 3명을 상대로 벌이던 이 남성의 추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유명 쇼핑몰 보안팀장이 이 남성의 범행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겁니다. 엉덩이 쪽에 손이 가는 거를 제가 목격을 해서 바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야겠다. 버스 운전기사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 성추행범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차를 일단 한쪽에 세워놓고 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112 신고를 제가 조용히. 용의자는 자신이 경찰을 불러오겠다며 버스를 탈출하려고 했지만 허세였습니다. 그 성추행범이랑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에 갇혀있던 성추행 용의자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어젯밤 제주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의 한 콘도에서 불이 나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투숙객 2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콘도 객실 통로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투숙객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방대원과 함께 통로를 빠져나옵니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이 콘도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8시 20분쯤. 3층 객실에서 불길이 시작돼 건물 안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투숙객과 콘도 직원 등 35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는데 일부 투숙객들은 유리창을 깨고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란소란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이 있구나. 문 열어봤는데 그때 바깥에 연기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대피 과정에서 불을 끄려던 콘도 직원 47살 정모 씨가 팔에 화상을 입었고 투숙객 2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콘도 측은 화재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석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부고속도로 안성 방향 진위청교 근처에서 60살 최모 씨가 운전하던 14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최 씨는 서둘러 대피해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앞차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중국 남서부 스촨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20명 넘게 매몰됐습니다. 무너져 내린 돌과 흙의 양이 엄청나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엄청난 양의 돌과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서 사람이 살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산사태는 아침 5시 45분쯤 잠에 취해 있던 스촨성 마오현의 산골 마을을 덮쳤습니다. 스촨성 당국은 이 마을 62가구 120여 명이 매몰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오현은 9년 전 발생한 스촨 대지진으로 4,00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가뜩이나 연약한 집안이 최근 내린 많은 비로 물을 머금으면서 무너져 내린 걸로 추정됩니다. 소방대는 물론 군과 경찰까지 500명 넘는 구조대가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을 구조하는 데 그쳤습니다. 溪里跟着水，石头细细把我们卷过来了，肯定在这石头细细把我们也就压到肯定头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생존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지만 무너져 내린 돌과 토사의 규모가 엄청나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垮塌的土方面积约在300万，地方全是巨石滚落。 중국 기상대는 스촨 지역의 비는 밤부터 잦아들겠지만 안희와 저장 등 다른 지역엔 내일까지 국지성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올 들어 처음으로 폭우경보 최고 단계 바로 밑인 오렌지색 경보가 발령되면서 중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과 욕설이 담긴 항의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이다, 문자 행동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에게 쉽게 의견을 전달하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타가 됐던 혼인무효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 10,000통 가까운 항의 문자에 시달렸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의 사퇴 발표 이후 문자 폭탄이 그 이전에 비해서 50배, 100배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등을 계기로 특히 야당 의원에게 쏟아지는 항의 문자를 두고 의견은 엇갈립니다. 비난과 욕설에 시달리는 쪽은 문자 폭탄이라며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주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문자 행동으로 부르자고 주장합니다. 분분한 논란 속에 문자 행동 내 손 안에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국회의원들 사무실 전화번호, 홈페이지, SNS 주소 등을 모아놨습니다. 이메일이나 댓글, 쪽지 등 원하는 방식을 골라서 칭찬이든 비판이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원이 먼저 공개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 번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 핸드폰 번호까지는 저희가 수집을 안 했고요. 문자 폭탄이 생긴다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IT 발전을 시민 정치 참여로 연결하자는 취지인데 문자라면 진저리가 나는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음원 시장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 때문에 정작 음악을 만든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많지 않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음원 헐값 판매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28억 뷰를 돌파하며 지난 2012년 세계 대중음악계를 휩쓸었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러나 국내에서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음원 수익은 3,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음원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는 국내 음원 시장의 수익 배분 구조가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음원 사업자가 수익의 40%를 가져가지만 창작자의 몫은 10%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음원 판매 방식입니다. 음원 사업자들은 보통 1, 2만 원 안팎의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는데 최대 65%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음악을 많이 들을수록 음원 사용료를 낮게 책정하다 보니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한 곡당 평균 4원에 불과합니다. 적폐 중에 적폐고요. 파는 사람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할인해서 정한다는 건 정말 불합리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음원 사업자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음원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는 10월 저작권위원회를 새로 꾸릴 때 창작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영국 런던의 아파트 화재 사고로 현재까지 7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의 경보는 먹통이었고 건물 외벽에 값싼 가연성 소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물은 어떨까요? 실제로 점검을 해보니 구조용 매트는 이렇게 부풀리기가 안 됐고 방화문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가 지하 전 구조물을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54층 건물 지하에서 불이 난 상황을 가상해 대피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지하 공간에서만 다른 건물 13곳과 연결돼 있어서 불이 번지는 걸 막으려면 곳곳에 방화벽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막혀 있어야 할 방화벽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닫으려 해도 오히려 양쪽 벽에 단단히 고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다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해놓고 이제 여기다 종이를 댄 거죠. 충남에 있는 6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시 뛰어내려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용 매트를 살펴봤습니다. 준비된 가스가 부족해 매트가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불을 초기에 잡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소방법에 따라 이 정도 건물에는 화재 상황을 대비해 건물 관리 직원들로 자체 소방대가 구성돼 임무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아는 대원들이 없습니다. 원래 무슨 반이에요? 여기
반이 뭐야? 이름이 뭐라고? 모르는데? 심지어 화재 발생 지점도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여기 지금 위치를 못 찾고 있죠 지금. 지난해 발생한 30층 이상 고층 건물의 화재는 모두 150건. 재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모두 3,200여 개나 됩니다. 안전불감증이 계속되는 한 대형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약 70년 만에 신격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이사 임기가 만료된 신격호 총괄회장을 재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는 신격호 회장은 이사직을 퇴임하고 명예회장에 취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괄회장이 지난 1948년 일본에서 주식회사 롯데를 창립한 지 약 70년 만에 경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된 겁니다. 울산에서 태어나 20대 초반 일본으로 건너간 신 총괄회장은 껌 회사로 사업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엔 국내에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한국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롯데는 이후 관광과 유통, 건설, 화학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내 재계 서열 5위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초엔 신 총괄회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123층의 마천루 롯데월드 타워도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신격호 시대는 지난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그룹을 완전하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후계 문제를 다투는 중에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이 결국 이사 퇴임에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밥은 잘 안 먹는 식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가장 무거운 느낌? 한 대학병원의 직원 식당인데 밥을 적게 담는 사람이 많습니다. 쌀밥이 살을 찌게 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갈수록 쌀 소비량도 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쌀밥은 과연 건강에 적인지 제대로 살펴보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닭가슴살과 계란으로 차린 다이어트 식단과 돈가스와 빵, 그리고 감자튀김으로 구성한 식사, 그리고 밥과 국 위주의 한식을 차린 뒤 새 젊은이에게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 보도록 했습니다. 가위바위보. 남성은 밥을 선택했지만 두 여성은 쌀밥 식사를 피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식단은 어떤 거예요? 밥이요. 먹으면 너무 배가 부르는 느낌? 살찐다는 느낌. 쌀밥을 먹으면 살이 찌고 성인병에 잘 걸릴 것 같아서라는 겁니다. 하지만 쌀밥을 먹는다고 살이 더 찌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덜 걸린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오래돼 콩팥을 망가뜨리면 소변에서 단백질이 섞여 나와 거품이 나오는데 단백뇨라고 합니다. 한국인 19,000여 명의 식생활과 건강을 분석해 봤더니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이 단백뇨 위험도가 54%나 더 높았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위험도도 각각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밥을 적게 먹는 사람이 케이크 같은 단 간식을 자주 먹는 성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쌀이 풍부한 식단을 처방했더니 콩팥병이 좀 좋아지더라. 그것만으로도 고혈압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더라. 또 쌀에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낮아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적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혈압약이 개발되기 전인 1930년대에는 고혈압 환자에게 쌀을 처방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더웠습니다만 얼음 든 차가운 음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죠. 이른 더위에 부쩍 바빠진 곳이 바로 얼음 공장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커다란 얼음틀을 가득 채웁니다.
영하 10도의 냉동시설에서 꼬박 이틀을 보내면 하나에 140kg이나 되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완성됩니다. 주문이 밀려들면서 이 얼음 공장엔 예년에 비해 한 달 먼저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수기 대비해서 현재 생산량이 한 7배에서 8배 이상 늘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은 주로 수산시장으로 공급됩니다. 생선 선도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인들은 얼음 사용을 크게 늘렸습니다. 겨울에는 한 2포 쓸 것 같으면 여름에는 10포 이상 써요. 3, 4배 들어가는 거지,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찾는 사람이 줄을 이으며 유통업계도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취입하는 도 아닌데 더우니까 이제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자주 먹는 거 같아요. 편의점에선 한 잔 분량의 얼음을 포장한 컵 얼음과 봉지 얼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0%씩 일제히 늘었습니다. 식용 얼음 수요가 늘면서 관련 업체들은 최근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시설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른 더위는 앞으로 본격 무더위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얼음 특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일본 열도가 15살 천재 장기소년의 연승 행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밀려서 내리막길을 걷던 장기의 인기까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성혜영 특파원입니다. 올해 일본 프로장기판을 휩쓸고 있는 후지 사단입니다. 노숙해 보이지만 올해 15살 중학교 3학년으로 지난해 만 14년 2개월의 나이로 사상 최연소 프로기사로 데뷔했습니다. 첫 프로 경기에서 일본 장기의 상징 같은 원로 가토 구단을 이긴 뒤 공식전에서 무패로 28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87년에 작성된 일본 프로장기 최다 연승 기록과 타이 기록입니다. 열풍은 관련 상품 판매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연맹이 만든 기념 부채와 파일 세트는 2번이나 매진됐고 인터넷에서 10배가 넘는 값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家宝にします。ぜひ買って連勝記録をどんどん塗り替えていってほしいですね。 모바일과 인터넷 게임에 밀려난 장기가 괴물 소년으로 불리는 후지 돌풍으로 기사 회생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올 들어 후지 사단이 연승 가도를 달리자 전국적인 장기 열풍이 불고 있고 모바일 장기 앱 가입자만 3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전통 문화에 집착이 강한 일본에서 중학생 프로 기사가 몰고 온 장기 선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영입니다.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 중 하나인 샤워가 누군가에겐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고 재활의 의지를 주기도 합니다. 미국에 등장한 노숙인을 위한 이동식 샤워 차량 이야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노숙인 숫자는 5만 8천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노숙인들이 급증하면서 씻거나 용변을 볼 장소가 부족해 몸에서 심한 악취를 풍긴다는 겁니다. And most of the places around here don't want people to come in and use the facilities there at all. You go into like McDonald's and clean it up.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이동식 샤워 차량입니다. 이동식 샤워 차량에 그려진 이 표시는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물론 성전환을 한 노숙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 장애인 노숙인들까지 배려해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부엔 깨끗한 변기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제대로 씻지 못해 어디를 가든 문전박대를 당해왔던 노숙인들은 샤워 한 번에도 새 사람이 된 듯한 위로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I feel refreshed, rejuvenated, loved, cared for, and accepted for me. They feel completely transformed. You know, when somebody has a shower, they're connected back into their dignity, and through dignity comes opportunity. 이동식 샤워 차량은 기증받은 시내버스나 트레일러를 개조한 것들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5대가 운행 중입니다. 최근 그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노숙인 문제 해결에 샤워 차량이 작지만 소중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주인공이 있으면 단역이 있고 스타가 있으면 무명도 있죠. 15년 동안 무대에 섰지만 단 한 번도 주역을 맡지 못하고 은퇴한 무명 발레리나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SBS 뉴스의 소셜 동영상 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전해드립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TV에서 우연히 호두까기 인형을 보고 그런 멋진 발레단에서 멋진 공연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대부분 군무 역할을 많이 했고요.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제 자신을 항상 원망했었죠. 저는 국립발레단에서 15년 동안 단원으로 생활해온 발레리나 이향조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타고난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개성도 있어야 되고. 출연진 모두가 나와서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같은 군무무용수들의 위치는 무대 중앙에 나와서 멋지게 인사하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상상을 하죠. 저 기분은 과연 어떨까? 가족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은 배역일 때 초대하고 싶다라는 생각.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요? 캐스팅이 나오지 않아서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네. 부모님께 발레리나만 보겠다고 어린아이처럼 막 때를 부렸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찮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해주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 그런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중간에 한번 울컥했는데 잘 참고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걸 끝까지 해냈다는 거에 조금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끄럽지만, 네. 앞서도 전해드렸죠. 세계 태권도 선수권 개막식이 열린 전북 무주에서 남과 북의 태권도가 만났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남과 북의 태권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정찬 기자가 소개합니다. 북한 태권도 선수들로 구성된 국제태권도연맹 ITF 시범단의 공연입니다. 상대가 몇 명이든 어떤 무기를 들었든 화려한 기술로 단숨에 제압해냅니다. 수십 장의 기와장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내자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실전 기술 위주의 북한 태권도와 대조적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 WTF 시범단은 음악과 조명, 무용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에 가까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만 태권도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육군 소장 출신의 최용희 씨가 1966년 서울에서 ITF를 창설했는데 박정희 정권과 갈등으로 캐나다로 망명한 뒤 북한의 사범들을 파견하면서 태권도를 보급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최용희 선생이 국제태권도연맹 총재로서 세계 각지로 태권도 무대를 넓혀가며 민족의 기계를 떨치도록 우리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서 스포츠화를 추구한 반면 북한 태권도는 실전 무술 성격이 짙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타격할 수 있고 발등이 아닌 발가락과 발바닥 사이에 발축으로 차는 점이 우리 태권도와 가장 다른 점입니다. 각자의 길을 걷던 남과 북의 태권도는 2014년 통합 논의를 시작하며 전기를 맞았는데 앞으로 WTF 시범단의 사상 첫 평양 방문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교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비 덕분에 폭염의 기세가 꺾이면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내일도 우산이 계속 필요합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까지 더해지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 10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도에 영향을 줬던 장마전선은 일시 남하했다가 모레 오전에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극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28도 등으로 대부분 30도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선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밤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결승에서 현정화, 리브니 선수가 뛴 남북 단일팀은 세계 랭킹 1, 2위가 포진한 최강 중국팀과 맞붙었죠. 결과는 3대2, 단일팀의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너무 영화 같아서 실제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런 일들이 내년 평창 올림픽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